잭 렉스 다이아몬드. 1920년대 광란의 금주법 시대, 뉴욕과 필라델피아에서 활동했던 아일랜드계 갱스터입니다.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자랑하는 스타 범죄자였어요. 그의 화려하고 위태로운 삶은 지난 100여 년간 많은 창작자에게 영감을 주어 다양한 방식으로 재창조되었습니다. 천마 마이클 잭슨도 다이아몬드의 이야기에 크게 매료되어 자신의 음악에 반영했다고 하죠. 그러나 그 명성에 비해 실제 지하세계에서 렉스 다이아몬드의 위상은 B급에 가까웠는데요. 단순히 끝발 떨어지는 인물이 아니라 독불장군 성향과 밥 먹듯이 버리는 배신으로 동료 갱스터들에게 경멸받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렉스 다이아몬드에게는 아주 강력한 동맹이 있었습니다. You don't know who I am. I'm Lex Diamond. 바로 행운이었어요. 그는 갱스터로 활동하는 동안 20번의 경찰 체포에서 무사히 풀려났고 4번의 암살 시도에서 기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무려 80여 발의 총알이 그를 향해 발사되었으나 목숨을 앗아가지는 못했어요. 지하세계의 클레이 피존, 표적 원반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죠. 그의 숙적이었던 갱스터 더치 슐츠는 계속된 암살 실패로 이 녀석을 쏴서 죽일 수 있는 놈은 아무도 없느냐며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법의 심판과 죽음을 아슬아슬 피해가는 매력적인 악당. 당시 MGM에선 그를 모델로 한 영화도 추진했는데요. 다이아몬드 자신도 그런 삶을 즐겼고 타고난 플레이보이 기질과 쇼맨십으로 대중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세상이 모두 자기 것만 같았고 그 영광은 영원할 듯 보였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행운을 평생의 목 이상으로 앞당겨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1897년 7월 10일 잭 다이아몬드는 필라델피아 북동부 포트 리치몬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6년 전 이곳에 정착한 아일랜드 이민자였어요. 아버지는 커피를 로스팅해서 파는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엄청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다른 이민자들에 비해서는 괜찮은 환경에서 자랐죠. 하지만 몇몇 형제가 이른 나이에 목숨을 잃었고 지병을 앓던 어머니도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집안 분위기는 결코 좋지 못했습니다. 이후 브루클린으로 이주하면서 아버지는 뉴욕의 바쁜 삶에 치여 자식들에게 소홀해졌어요. 잭은 2살 어린 동생 에디와 함께 학교를 빼먹고 거리갱단에 합류했습니다. 1914년 2월에 보석가게를 털다 처음 체포됐고요. 학교 졸업 후에는 공장에서 일했지만 건실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댄스홀을 전전했습니다. 춤 실력은 수준급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해 징집되는데 치열한 유럽 전선에 배치될까봐 두려웠던 잭은 탈영을 선택해 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됩니다. 1921년 워렌 하딩 대통령 취임 특사로 2년 만에 풀려나게 되죠. 광란의 20년대 금주법으로 밀주 사업이 성행하고 갱스터들은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형제는 눈치만 보며 여기에 끼지 못하고 절도를 벌이면서 생계를 꾸렸어요. 그러다 거리에서 만난 시칠리아계 갱스터 찰스 루치아노의 의뢰를 몇 가지 해결해주며 친분을 쌓았고 루치아노의 소개로 뉴욕에서 가장 강력한 유대인 범죄범을 아놀드 로스스틴을 만나게 되는데요. 로스스틴은 사업 확장을 위해 젊고 야망 넘치는 갱스터들을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인재였죠. 그는 로스스틴의 밀주운송 호위 역으로 본격 지하세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점차 인정을 받아 노조갈취와 마약 밀수 같은 복잡한 범죄에도 참여하며 이름값을 키워나갔어요. 로스스틴은 당대 모든 갱스터의 스승이었습니다. 그의 품위 있는 모습에 감명받아 다이아몬드도 멀끔하고 예의 바른 신사의 모습을 평생 연기했죠. 실제 모습은 신사와 아주 거리가 멀었어요. 이후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은 다이아몬드는 독립해서 자기 사업을 꾸렸습니다. 사실 사업이라기엔 좀 뭐했는데요. 그는 외국에서 힘들게 밀주를 들여오거나 번거롭게 증류소를 만드는 일보다 훨씬 편한 방식을 찾아냈습니다. 다른 갱스터들의 밀주 트럭을 강탈해 그 라이벌들에게 팔아넘기는 방식이었어요. 당연히 이런 얌체 같은 사업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24년 10월 잭 다이아몬드는 평소처럼 밀주 트럭 강탈을 벌이다 적 조직원이 쏜 엽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 상태로 운전을 계속해 병원으로 가 목숨을 건졌죠. 이에 경찰이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고 쏜 게 틀림없어요 라고 능글맞게 빠져나갔죠. 밀주 사업이 고도화되면서 여러 갱스터는 더 큰 이익을 위해 조직을 통합하고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이런 흐름의 역행에 독자 활동을 선호했죠. 그러나 총에 맞은 뒤에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선 동맹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깨닫고 로어 맨해튼에서 밀수, 노조갈치를 운영하는 유대인 갱스터 제이콥 올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이아몬드와 척을 지지하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어요. 제이콥 올겐도 동맹을 모아 더 큰 물에서 놀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자기 편으로 받아줬습니다. 잭은 올겐의 밀수 사업을 도왔고 동생 에디는 올겐의 보디가드를 맡았습니다. 올겐과 다이아몬드 형제의 동맹은 나쁘지 않았고 몇 년간 평화롭게 이어졌어요. 1927년 10월 16일 이날은 에디 다이아몬드가 휴가를 내 형 잭이 대신 올겐의 경호를 맡고 있었습니다. 둘이 맨해튼 로어 이스트 사이드 거리를 걷고 있을 때 한 무리 괴한이 이들에게 다가와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올겐의 노조갈치 사업을 빼앗으려는 목적을 가진 전 부하 루이스 부컬터와 제이콥 샤피로의 소행이었어요. 올겐은 치명상을 입고 얼마 뒤 사망하고 맙니다. 잭 다이아몬드도 심장 아래 두 발의 총알이 박혀 목숨이 위험했지만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어요. 경찰은 다이아몬드에게 사건에 대해 진술을 요구했지만 그는 범인에 대해 침묵하며 수사를 돕지 않았습니다. 사법당국은 다이아몬드가 공범이라고 의심해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나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제이콥 올겐의 노조 이권은 루이스 부컬터가 가져가고 밀수 이권은 다이아몬드 형제가 차지했어요. 알짜 사업을 인수한 잭 다이아몬드는 금방 돈을 쓸어 담았죠. 여가는 클럽에서 보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화려한 춤 실력과 재빠른 발을 가져 렉스라는 별명을 얻었는데요. 별명에 걸맞게 적들의 습격을 빠르게 피하고 경찰의 체포에서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죠. 그는 범죄 생활 동안 20번 이상 체포되었으나 대부분 처벌받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뛰어난 춤 실력은 문 여성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그는 남편에게 충실한 아내가 있었음에도 여러 명의 애인을 뒀습니다. 유명 쇼걸 키키 로버츠가 대표적인 정부였죠. 나이트클럽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춤, 라이벌 갱스터와의 치열한 전쟁, 복잡한 여성 미력, 다양한 주제로 렉스 다이아몬드의 이름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보다 훨씬 잔혹하고 더 영향력 있는 거물 보스들이 있었지만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범죄자는 단연 렉스 다이아몬드였습니다. 돈과 인기를 모두 얻은 다이아몬드는 브로드웨이에 있는 하치토치 클럽을 인수해 밀주 판매를 감독했습니다. 안쪽 사무실에선 이따금 비명이 들려올 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죠. 다이아몬드는 맨해튼 중심부에서 밀주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많은 갱스터와 대립했습니다. 특히 할렘에서 영역을 넓히고 있던 유대인 갱스터 더치 슐츠와는 지독한 악연이었죠. 1929년 7월 술에 취한 인부 3명이 하치토치 클럽에서 바텐더에게 술을 늦게 내온다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클럽 주인인 잭 다이아몬드는 이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권총을 뽑아 발포해 2명을 죽이고 1명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우발적인 상황이었는지 경쟁 조직에 의도된 방해 공작이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살해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동안 몸을 숨겼고 8개월 후 뉴욕으로 돌아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25명의 손님은 아무도 범행에 대해 증언하지 않았고 확실한 목격자인 종업원 4명은 모두 실종되었습니다. 그중 1명은 숨진 채 발견되었죠. 결국 잭 다이아몬드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어요. 하지만 하치토치 사건으로 뉴욕을 비운 사이 라이벌들은 다이아몬드의 구역을 차지했고 맨해튼에서 그가 설 자리는 사라졌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뉴욕주 북부 캐츠킬로 거점을 옮겼어요. 이때쯤 그의 악명은 전국에 퍼져 있었습니다. 당시 캐츠킬 지역신문은 무장한 갱스터가 이 도시로 왔다. 금주법의 혼란과는 거리가 먼 평화로운 캐츠킬 주민들이 공포에 질렸다 라고 보도했죠. 1930년 8월 23일 사업을 다시 일구어 나가던 잭 다이아몬드는 존 논란이라는 가명을 가지고 유럽으로 향하는 여객선 벨겔랜드호에 탑승했습니다. 여행 목적을 묻는 기자들에게 미네랄 워터 치료를 위해 프랑스 비시로 향한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새로운 호밀 위스키 공급처 확보를 위한 여행이었죠. 그는 이 선박에서도 인기인이었어요. 승객들로부터 완벽한 신사라는 칭찬을 들었고 포커게임에 참여해 수천 달러를 따냈습니다. 선상에서 열린 사격 경연대회에서는 관역을 하나도 명중시키지 못해 구경꾼들을 실망하게 했습니다. 그는 좋은 표적이긴 했지만 명사수는 아니었다고 해요. 뉴욕 경찰은 유럽 각국 경찰에게 잭 다이아몬드가 바람직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경고를 전보로 보냈습니다.
각국에서는 잭 다이아몬드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답신했죠. 그는 소득 없이 유럽을 떠돌다 독일 아엔에서 체포되어 미국으로 추방됐습니다. 렉스 다이아몬드는 대중사의 인기와는 정반대로 지하세계에선 경멸받는 인물이었는데요. 동료와 부하를 아무렇지 않게 배신하고 혼자만 살 길을 찾는 사람이라고 정평이 나 있었어요. 이런 성격은 많은 적을 만들었고 렉스 자신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동생 에디 외에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투자받은 돈 20만 달러를 들고 벨겐랜드호에 올라탔었는데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돌아오자 그를 적대하는 갱스터 목록은 더 늘어나게 되었죠. 1930년 10월 12일 뉴욕으로 돌아온 렉스 다이아몬드는 맨해튼 서쪽에 있는 몬티첼로 호텔 스위트룸을 얻어 사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라이벌 더치 슐츠 일당이 스위트룸을 습격해 다이아몬드에게 5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는 잠옷 차림으로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와 도움을 청하고 쓰러졌어요. 금방 병원으로 실려가 또다시 목숨을 건졌죠. 어떻게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다이아몬드는 위스키 2잔을 마신 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1929년 더치 슐츠는 동생 에디 다이아몬드 제거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형 렉스 다이아몬드는 마치 불사신처럼 모든 공격을 피해갔죠. 분노한 슐츠는 부하들에게 이 녀석이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게 할 녀석은 정녕 없냐라며 한탄했습니다. 1931년 4월 21일 잭 다이아몬드는 과거에 벌인 한 폭행 사건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틀 후 25,000달러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데요. 그리고 4일 후 뉴욕주 카이로에서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서 나오다 교관들이 발사한 기관총 세례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는 행인 2명이 유탄에 맞아 사망했어요. 병원으로 실려간 그는 주치의에게 아직 나를 죽일 수 있는 총알은 만들어지지 않았나 보네요 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이번에도 살아남았습니다. 이쯤 되면 주치의도 대단한데 다이아몬드가 입원해 있는 동안 연방금주단속 요원들은 그가 소유한 창고 2곳을 습격, 조직원 10명을 체포하고 3,000배럴 4만 병의 A를 압수했습니다. 이에 잭 다이아몬드는 내가 총을 맞을 때마다 그들은 범인을 찾는 대신 나를 체포한다라며 수사당국을 향해 비아냥댔죠. 1931년 8월 잭 다이아몬드는 밀수와 양조장 소유 혐의로 4년 유죄 판결을 받고 얼마 뒤 항소합니다. 세간에는 다이아몬드가 무적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고 법원 앞에서 그를 우상으로 삼는 소년들은 그들은 절대 렉스를 잡아놓지 못할 거야 라고 외쳤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배심원들에게 뇌물을 먹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게 마지막 행운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같은 해 12월 17일 잭 다이아몬드가 무죄 판결을 받은 날 밤 그는 법정에서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가족, 친구들과 파티를 벌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1시 다이아몬드는 정부 키키 로버츠와 호텔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새벽 4시 반 술에 절어 올버니에 위치한 임시거처로 돌아와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2명의 히트맨이 그의 방으로 침입했어요. 이들은 다이아몬드의 뒤통수에 총알 3발을 박아놓고 순식간에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잡히지 않았죠. 잭 다이아몬드가 너무 많은 적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사는 큰 혼선을 겪었어요. 집주인이 달아나는 범인들을 목격했고 경찰은 범행에 사용되었으리라 추정되는 리볼버와 손전 등을 지척에서 발견했으나 수사는 전혀 진척이 없었습니다. 오랜 라이벌 더치 슐츠가 범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지만 맨해튼에서 철수해 이제는 경쟁 상대조차 되지 않던 다이아몬드를 죽일 동기는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 뉴욕 마피아 세계를 통합하고 지하세계의 여러 골칫거리를 없애려고 했던 옛 동료 찰스 루치아노와 마피아위원회에서 그를 살해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나 폭력을 규율화하고 엄격히 통제 중이던 루치아노가 이미 사법당국의 주시를 받는 독불장군 잭 다이아몬드 때문에 굳이 손을 더럽힐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잭 다이아몬드의 죽음은 화제가 되었을지언정 아무런 동정도 얻지 못했습니다. 뉴욕시 경찰청장은 그의 죽음이 지역사회의 손해는 아니라고 말하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사건이 벌어진 올버니 지역 경찰서장은 진작 죽을 놈이 이제야 죽었다며 속 시원하다는 감상을 남겼죠. 미제 사건으로 남은 잭 렉스 다이아몬드 살해 사건은 수십 년 뒤 퓰리처상 작가 윌리엄 케네디에 의해 그럴듯한 가설이 세워졌습니다. 윌리엄 케네디는 올버니 지역 민주당 정치기구를 이끌었던 데니얼 오코넬을 취재했는데요.
오코넬은 반세기 넘게 올버니를 지배했던 정치계 대부로 금주법 시기에는 지역 밀주 유통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욕 중심부에서 쫓겨난 다이아몬드가 올버니 지역 밀주이권을 탐냈고, 이런 움직임을 포착한 오코넬은 그에게 자기 구역을 넘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올버니에 눌러 앉아버렸고, 오코넬은 수족처럼 부리는 지역 경찰에게 다이아몬드 제거를 지시한 것이죠. 오코넬이 사건에 가담했다고 언급한 경찰 윌리엄 피츠패트릭은 얼마 뒤 경찰서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공식 수사가 아닌 윌리엄 케네디의 취재와 데니얼 오코넬의 일방된 주장이지만 앞뒤가 잘 맞아떨어지고 당시 경찰의 미온적 수사 태도를 납득 가능하게 만드는 가설이죠. 1931년 12월 23일 잭 렉스 다이아몬드는 뉴욕 퀸즈 마스패스에 있는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200명에 달하는 가족과 지인이 장례식에 참석했지만 갱스터 인사는 단 한 명도 식별되지 않았죠. 다이아몬드의 정부 키키 로버츠는 애인이 죽고 뜨거운 관심을 받았지만 금방 인기를 잃었습니다. 아내 앨리스는 남편의 악명과 유명세를 이용해 돈을 벌려고 했으나 몇몇 수상한 인물과 엮이게 되었고 1933년 6월 자택에서 총에 맞아 살해되었습니다. 테이블에 커피가 3잔 놓여 있었기 때문에 안면이 있는 방문자에 의한 범행으로 추측됐으나 남편의 사건처럼 범인을 밝혀내진 못했습니다. 인생 내내 아슬아슬한 벼랑길을 걸었던 렉스 다이아몬드의 삶은 수많은 창작자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영화와 드라마 에피소드, 뮤지컬 등 다양한 형태로 재창조되었죠. 렉스 다이아몬드의 이름을 쓰는 록밴드도 존재하고 시대를 풍미했던 힙합 그룹 우텐클랩 멤버 레콘도 영감을 받아 렉스 다이아몬드라는 별명을 취했습니다. 전설적인 퍼포먼스로 유명한 마이클 잭슨의 스무스 크리미널 뮤직비디오 역시 렉스 다이아몬드 이야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전에 봤을 땐 그저 춤만 보였는데 영상을 만들면서 뮤비를 다시 감상해보니 다이아몬드의 화려하고 위태로운 삶이 엿보이는 듯 하더군요.